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흐릿한 창문에 어른거렸다. 김지은은 늦은 밤 작은 원룸 아파트에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밖은 서울에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공간은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5년 전 광림그룹의 화려한 창립 기념 파티에서 그녀는 인턴 사원이었고 강태식 회장은 구름 위의 존재였다.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파편화되어 그녀의 의식 속에 박혀 있었다.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했고 실수라고 하기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는 바로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들 민준이었다. 지은은 낡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아들의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살배기 아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그녀가 숨죽여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강태식. 그 남자는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지은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아들을 키우고 싶었을 뿐이다. 광림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저 엄마 김지은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낮에는 작은 번역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성실함은 정규직 제안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지은은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세상의 관심, 특히 광림그룹과 관련된 어떤 관심도 피하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자발적인 유배와도 같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고 스스로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격리하는 벽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의뢰받은 문서는 어느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제안서였지만 이상하게도 파일 깊숙한 곳에 암호화된 폴더가 숨겨져 있었다. 단순한 오류이거나 고객사의 실수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녀의 손가락을 이끌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너무나도 쉽게 암호가 풀렸다. 아마도 파일을 보낸 직원이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둔 모양이었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숫과 그래프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광림바이오, 블루드래곤 펀드, 그리고 강태식 회장의 서명. 그것은 단순한 투자 제안서가 아니었다. 광림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비밀 자금 흐름과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혐의가 고스란히 담긴 내부 고발 자료였다. 지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사기극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였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이 파일이 자신에게 왔는가?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함정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그 이름, 강태식이 다시 그녀의 삶을 덮쳐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른 척해야 했다. 당장 파일을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과 민준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길은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곤히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하지만 저 문서는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식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지은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은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정의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언젠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혹은 5년 전 그날 밤에 대한 뒤늦은 복수심이었을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 작은 USB 드라이브가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민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눈치가 빨랐다.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아. 그녀는 아들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그녀는 번역회사에 연락해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며칠간의 휴가를 요청했다. 그리고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광림바이오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 문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검색했다. 광림바이오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었고 강태식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업이었다. 기적의 항암제라 불리며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 가진 문서는 그 기적이 철저히 조작된 사기극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임상시험 데이터는 부풀려졌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은폐되었다. 심지어 경쟁사의 연구 결과를 훔쳤다는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식은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을 담보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은 구역질이 났다. 5년 전 그가 보여주었던 카리스마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뒤에 이런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었다니. 그녀는 문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광림그룹의 회장을 상대로 한 일개 프리랜서의 말을 믿어줄까?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이 문서를 덮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었다. 광림의 영향력은 언론계에도 깊숙이 뻗어 있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그녀와 민준의 삶은 끝장날 터였다. 며칠 동안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USB를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망설였다. 이대로 묻어버리면 그녀는 다시 예전의 조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파일이 실수로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광림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이 있고 누군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면 그녀는 이미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인 것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외국의 지인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가 대학 시절 의지했던 선배이자 현재는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안부를 물으며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은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조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USB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을 암시하며 익명으로 이런 종류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배는 상황의 심각성을 금방 눈치챘다. 선배의 답장은 빠르고 단호했다. 지은아,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대는 단순한 기업이 아닐 거야. 그들은 너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다. 당장 그 자료를 파기하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선배의 경고는 지은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에 네가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면 너 자신을 지킬 방법부터 찾아야 해. 그리고 네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가장 지키고 싶은 것,
지은의 시선은 다시 민준의 사진으로 향했다. 아들, 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위험한 불씨를 꺼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안전한 삶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강태식 같은 인간이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에서 민준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선배의 조언대로 그녀는 무모하게 덤비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민준을 지키면서 싸워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준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준을 강태식의 눈에 띄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즉시 민준을 위한 유학 계획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아들을 멀리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만 했다. 그녀는 민준을 유학 보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번역 일에 매달렸다. 동시에 광림그룹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사업 구조 이사진, 심지어 강태식의 개인적인 습관까지 닥치는 대로 수집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과정과도 같았다. 5년 전 무력하게 당했던 인턴 김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 김지은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지은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내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몇 소규모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물론 USB에 담긴 핵심 증거는 제외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녀의 제보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광림의 홍보팀과 법무팀에 의해 금세 근거 없는 루머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광림의 내부 고발자나 반대 세력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에게 의문의 파일이 전달된 것 자체가 그 증거였다. 그녀는 그들을 찾아야 했다. 안전하게 접촉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미끼로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로 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거대한 광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조력자가 절실했다. 지은은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방역을 준비하는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다. 커다란 빌딩이 그려져 있었고 그 꼭대기에 왕관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아, 이게 뭐야? 민준은 해맑게 대답했다. 나쁜 아저씨야. 엄마 꿈에 나왔어. 엄마가 이 아저씨 때문에 울었어. 지은은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자신이 잠꼬대를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지은은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절대 울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비범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랐고 숫자나 글자를 배우는 속도도 경이로울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직관력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지은은 아들을 더 빨리 떠나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아이가 이 더러운 싸움에 휩쓸리게 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지은은 선배에게 다시 연락했다. 민준을 위한 안전한 유학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USB 파일의 사본을 그에게 보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공개해줘. 그리고 우리 민준이 부탁해. 그것은 그녀의 유언과도 같았다. 선배는 침묵 끝에 한마디를 보내왔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선배의 말은 사실이었다. 지은이 보낸 익명의 제보들이 광림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강태식 회장은 최근 사내 정보 보안이 허술해진 것을 질책하며 내부의 쥐새끼를 색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의 충실한 비서실장이자 행동대장인 박 실장이 이 일을 맡았다. 박 실장은 조용하지만 잔인한 일처리로 유명한 자였다. 그는 즉시 광림 내부의 모든 통신 기록과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감시망은 점차 외부로 확대되고 있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민준의 유학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유학 브로커를 만나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안전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미 누군가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그녀가 번역 작업을 위해 접속했던 서버, 그녀가 도서관에서 검색했던 기록들, 아주 사소한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로 김지은이라는 점이었다. 어느 늦은 밤 지은은 마지막 번역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적한 골목길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김지은 씨, 맞으시죠? 잠깐 저희와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누구시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뒷걸음질 치자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린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게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아들이라는 말에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민준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끌려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의 팔을 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금세 그녀를 따라잡아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시끄럽게 굴지 마.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 쪽으로 돌진해왔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지은을 놓아주었다. 자동차는 그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타요. 시간이 없어요. 지은은 망설였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하지만 남자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차에 올라탔다. 차는 무서운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2 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놓쳤는지 깨닫지 못했다. 차가운 공기가 지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옆자리의 낯선 여자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리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광림그룹의 해결사들입니다. 박 실장이라는 자가 배후에 있죠.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은은 그 속에서 훈련된 전문가의 냉철함을 느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제 선배님이 보낸 분인가요? 여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영 실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지시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차는 1시간가량을 달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 멈췄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한 실장이 지은을 안으로 이끌었다. 여기는 제 선배님,
아니, 우리 조직의 안전가옥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지은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준아, 괜찮아, 어떻게... 한 실장이 설명했다. 남자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가장 먼저 아드님부터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지은은 민준의 얼굴을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린 떠나야 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를. 그때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에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민준은 태블릿 화면을 지은에게 돌렸다. 그곳에는 복잡한 코드와 네트워크망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물었다. 민준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광림그룹 내부망이에요. 어제 엄마가 그 남자들에게 쫓길 때 제가 그들의 통신을 추적했어요. 이건 그들이 엄마를 처리하라고 보낸 지시서 사본이에요.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해킹을 했다는 사실보다 이 모든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민준아, 넌 그냥 아이인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엄마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어디로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스위스든 남극이든 찾아낼 거예요. 도망칠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고민했던 것 어른인 자신도 감당하기 버거웠던 이 거대한 싸움을 5살배기 아들이 정면으로 맞서려 하고 있었다. 한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지은 씨, 민준군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신원과 아들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도 광림의 정보망은 전 세계에 뻗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죠. 지은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했지만 아들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 하고 있었다. 결국 지은은 민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아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 실장은 민준을 집 지하에 마련된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겉보기엔 창고 같았지만 벽면을 밀자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서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제 선배님이 특별히 마련한 공간입니다. 민준군의 재능을 알고 있었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원격으로 민준군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또 한 번 놀랐다.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외부 조력자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민준은 익숙한 듯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에 작은 손가락을 올렸다. 강태식 회장, 광림그룹의 절대 권력자. 하지만 그의 권력은 불법적인 자금과 조작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어요. 민준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화면에는 광림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엄마가 가진 USB는 핵심 증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은 꼬리 자르기에 능숙하니까. 강태식을 직접 무너뜨리려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야 해요. 지은이 물었다. 그게 뭔데? 민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허점. 민준은 지은과 한 실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 당장 강태식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지금은 그가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야 해요.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경쟁사의 방해 공작 정도로 여기게. 민주는 모니터 하나의 광림그룹이 최근 야심차게 공개한 G타워의 스마트 제어 시스템 도면을 띄웠다. 여기가 첫 번째 목표예요. 파괴가 아니라 경고.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그들의 심장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같은 시각 서울 중심부의 화려한 G타워 최상층. 강태식 회장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광림바이오의 임상 3상 성공 조작된 을 축하하는 이사회에 참석 중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주주들 앞에서 미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광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어떤 경쟁자도 감히 우리의 아성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 G타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최첨단 AI가 제어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일제히 꺼졌다.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광림의 홍보 영상 대신 알 수 없는 노이즈와 함께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비상등이 켜졌지만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췄고 자동문은 열리지 않았다. G타워의 자랑이던 완벽한 AI 제어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강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보안팀 불러. 박 실장. 박 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시스템이 제어 불능입니다. 외부 침입입니다. 강태식이 소리쳤다. 외부 침입 감히 누가 당장 복구해. 하지만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모든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고 시스템은 침입자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10분간의 혼란, G타워는 거대한 철제 감옥처럼 변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공포에 질렸다. 강태식의 완벽한 제국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미디어 월에는 다시 화려한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다. 박 실장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복구되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침입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강태식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쓸모없는 놈들, 경쟁사 놈들 지시겠지. 감히 내 파티를 망쳐 당장 배후를 캔에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테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라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 혹은 경쟁사의 유치한 방해 공작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5살짜리 천재 소년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안전가옥의 모니터에 임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민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내려왔다. 지은은 뉴스 속보로 G타워의 소동을 접하고 있었다.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해프닝.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다. 지은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한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저 엄마. 강태식은 이걸 단순한 사고로 생각할 거야. 그가 방심한 사이에 우리는 진짜 증거를 모아야 해. 민주는 태블릿을 들어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광림바이오의 비밀 연구소 위치였다. 어떻게 이 위치를... 지은이 놀라서 물었다. 한 실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연구소는 광림의 1급 기밀 사항이었다. 아까 시스템에 침투했을 때 박 실장의 개인 서버에 접근했어요. 그가 강태식에게 보고하는 비밀 통로였죠. 그 안에 있었어요. 강태식이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 조작된 임상 데이터의 원본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내역까지.
민준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단 10분간의 공격으로 강태식의 가장 깊은 비밀에 접근한 것이다. 이제 이 자료들을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여긴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지은은 아들의 계획을 들으며 전율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이나 방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5살 아들이 총사령관이 되어 거대 제국을 상대로 벌이는 치밀한 전쟁.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민준이 디지털 세계에서 길을 여는 동안 자신은 현실 세계에서 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 연구소, 내가 갈게.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 실장이 반대했다. 위험합니다. 그곳은 박 실장의 직속 부하들이 지키는 요새입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가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그 USB, 그 안에 원본 데이터가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걸 미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은은 5년 전 무력했던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고 이제는 거대한 적과 맞서는 전세였다.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내가 길을 만들게. 엄마는 걸어가기만 하면 돼. 내가 완벽한 경로와 타이밍을 계산할게. 1초의 오차도 없이. 한편 지타워의 상황실은 발칵 뒤집혔다.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침입 경로를 찾는데 실패했다. 모든 로그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박 실장은 강태식의 질책을 받으며 초조해했다. 회장님,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급 해커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국가급 고작 10분 동안 장난치고 사라진 게 그냥 우리 시스템을 과시하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겠지. 아니면 내부 소행일 수도. 그의 의심 많은 눈이 박 실장을 향했다. 박 실장, 최근에 김지은이라는 여자 어떻게 됐지?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게 놓쳤습니다. 어젯밤에 거의 잡았는데 정체불명의 차량이 나타나서 아마도 제3의 세력이 개입한 것 같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제3의 세력 고작 인턴 나부랭이 하나 처리 못해서 변명하는 건가? 그 여자가 가진 USB 반드시 회수해. 그게 유출되면 우리가 위험해져. 그리고 G타워건도 연관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그 여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란 말이다. 강태식은 여전히 김지은과 해킹 사건을 별개의 일로 보고 있었지만 그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 민주는 강태식과 박 실장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었다. G타워 공격 당시 박 실장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해둔 것이다. 엄마 말이 맞았어. 그들이 USB를 노리고 있어. 그리고 엄마를 그 배후로 의심하기 시작했어.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듣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 민준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두 번째 경고 혹은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지은은 아들의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 어린 어깨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 실장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김지은 씨,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민준군이 전략을 세우고 제가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죠. 그리고 당신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강태식이 가장 경계하고 동시에 가장 얕잡아보는 존재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의 악연이 이제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들의 천재적인 두뇌와 엄마의 절박한 용기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시작했다.
민주는 모니터에 광림그룹의 경쟁사인 태아제약의 로고를 띄웠다. 강태식은 경쟁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지. 민주는 광림의 시스템을 공격했던 방식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조잡한 방식의 코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태하 제약의 서버를 경유해 광림의 또 다른 자회사에 흘려보낼 계획을 세웠다. 강태식의 시선이 태하 제약으로 쏠린 사이 우리는 연구소에 잠입할 거야. 엄마 준비됐어.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준비됐어 아들.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의 움직임은 G타워를 공격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더욱 교묘하고 의도적으로 조잡한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그는 태하 제약의 보안이 취약한 하위 서버를 찾아내 그곳을 경유지로 삼았다. 몇 분 후 광림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광림화학의 내부 전산망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생산 라인의 일부 데이터가 알 수 없는 값으로 변경되고 G타워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조악한 메시지가 관리자 화면에 떠올랐다. 박 실장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G타워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 직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침입 경로를 추적해 그의 명령에 보안팀이 즉시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했던 답이 돌아왔다. 실장님, IP 주소가 태아제약의 R&D 센터 서버로 나옵니다. 박 실장은 즉시 강태식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강 회장의 집무실. 그는 보고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다. 태아제약, 그 늙은 여우 같은 놈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해 놈들의 비리를 캐내고 언론에 흘려 본보기로 삼아주지. 강태식은 민준의 미끼를 완벽하게 물었다. 그의 분노와 관심은 온통 숙적인 태하 제약에게로 쏠렸다. 광림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태하 제약을 압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G타워의 해프닝과 이번 공격이 김지은이라는 하찮은 인턴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기업 간의 암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태아놈들 처리하는 데 집중해. 김지은, 그 여자는 하청업체 시켜서 조용히 찾아내. USB만 회수하면 돼. 그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하지만 박 실장은 강태식만큼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G타워 사건의 완벽함과 이번 광림화학 사건의 조잡함 사이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태하 제약에게 시선을 돌리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회장님, 태하 제약 건은 처리하겠습니다만 김지은 건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 여자를 놓쳤을 때 나타난 검은 세단, 보통 배후가 아닙니다. G타워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이릅니다. 강태식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알아서 해. 하지만 내 눈앞에서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마. 지금은 태아놈들 박살내는 게 우선이야. 박 실장은 집무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 회장의 명령대로 주력은 태아제약에 두는 척했지만 비밀리에 자신의 직속 정계 요원들에게 다른 지시를 내렸다. 김지은의 모든 연고를 다시 샅샅이 뒤져. 5년 전 인턴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광림바이오 비밀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1급 보안시설의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라.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게. 그는 김지은의 배후 세력이 USB 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혹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광림의 핵심 시설을 노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안전가옥. 민주는 박 실장이 강 회장 몰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예상대로야. 강태식은 속았지만 박 실장은 아니야. 오히려 더 경계하고 있어. 민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한 실장이 물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할까요? 연구소 잠입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은은 모니터에 떠있는 연구소의 복잡한 도면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대로 가야 해. 박 실장이 의심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가진 정보가 치명적이라는 뜻이야. 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 박 실장이 경계를 강화했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 시스템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해. 내가 그 허점을 만들 거야. 민주는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연구소는 외부 인터넷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G타워처럼 원격으로 제어할 순 없어. 하지만 그 폐쇄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어. 바로 박 실장이야. 박 실장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연구소의 핵심 데이터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서만 확인했다. 그리고 그 단말기는 민준이 심어놓은 스파이웨어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다. 내가 박 실장의 단말기를 통해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임시 백도어를 만들 거야. 하지만 딱 15분이야. 그 이상 접속을 유지하면 박 실장의 보안 시스템이 역추적을 시작할 거야. 엄마와 한 실장님은 15분 안에 연구소 서버실에 침투해서 원본 데이터를 복사해야 해. 15분. 지은은 숨을 삼켰다. 거대한 연구소의 심장부에 들어가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한 실장이 지은에게 검은색 특수복과 장비들을 건넸다. 민준군이 길을 열 겁니다. 저는 현장 지원과 탈출로 확보를 맡죠. 김지은 씨는 핵심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경기도 외곽. 광림바이오 비밀연구소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박 실장의 지시로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되었고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감지 센서가 곳곳에 번뜩였다. 지은과 한 실장은 연구소에서 500m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지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민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부터 작전 시작. 15분 카운트다운 들어갈게. 한 실장님, B구역 펜스 전력 차단 3초 전. 한 실장이 특수 절단기로 펜스를 자르는 동안 지은은 민준이 보내주는 실시간 화면을 통해 경비병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비병 2명 3시 방향으로 이동 중. 30초 후 사각지대 발생. 지금 진입해. 지은과 한 실장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민주는 박 실장의 단말기를 원격 조종해 연구소의 CCTV 화면을 10초 전에 녹화 영상으로 교체했다. 감시실의 요원들은 자신들이 가짜 화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중앙 복도 진입, 좌측 2번째 문. 생체인식 도어락이야. 내가 박 실장의 지문 데이터로 인증 신호를 보낼게. 민준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인증되었습니다. 도어락이 소리 없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버실 입구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할 수 없어. 내부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엄마 내가 보내준 해킹 툴을 서버에 직접 연결해야 해. 지은은 손에 쥔 소형 USB 장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한 실장이 망을 보는 사이 지은은 서버의 메인 포트에 장치를 연결했다. 연결 확인. 데이터 다운로드 시작. 예상 시간 5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분. 그것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연구소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젠장 박 실장이 함정을 파놨어.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박 실장은 자신의 단말기가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즉시 연구소 전체를 봉쇄하도록 이중 보안 장치를 걸어두었던 것이다. 박 실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5분 뒤 도착. 엄마. 한 실장님,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해. 서버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침입자다. 서버실을 봉쇄해. 지은은 USB 장치를 바라보았다. 다운로드 40%. 안 돼, 아직 멀었어. 한 실장이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잡히면 끝이에요. 하지만 지은은 버텼다. 이걸 가져가지 못하면 민준이가 한 일이 전부 헛수고가 돼. 그녀는 모니터의 진행률 표시줄만 노려보고 있었다. 60%, 70%.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경비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 실장이 그들 앞을 막아서며 지은에게 소리쳤다. 먼저 가세요. 비디램의 환풍구. 한 실장은 경비 요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련된 전문가였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지은은 눈물을 머금고 서버에서 USB를 뽑아들었다. 다운로드 85%.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도 건져야 했다. 그녀는 민준이 미리 알려준 환풍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경비요원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총을 겨눴다. 거기서 총성이 울리고 지은의 어깨에 불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엄마, 이어피스에서 민준의 절규가 들려왔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환풍구 덮개를 뜯어냈다. 한 실장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가요, 빨리. 지은은 피를 흘리며 좁은 환풍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목소리만을 의지한 채 어둡고 차가운 통로를 기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환풍구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숲속으로 이어지는 배출구였다. 그녀는 밖으로 굴러떨어졌고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안전가옥. 민주는 모니터에 찍힌 엄마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엄마 대답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은은 낯선 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깨의 상처는 깨끗하게 소독되고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여긴.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민준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지은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안도했다. 민준아. 한 실장님은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잡혔어. 하지만 걱정 마. 한 실장님은 프로야. 입을 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민준이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내밀었다. 한 실장님이 경비들과 싸우는 동안 내가 다운로드한 85%의 데이터를 이 카드에 옮겨놨었어. 한 실장님이 잡히기 직전에 이걸 환풍구로 던져 넣었어. 지은은 SD 카드를 손에 쥐었다. 한 실장의 희생으로 얻어낸 피 묻은 증거였다. 우리가 이겼을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졌어, 엄마. 난 박 실장을 과소평가했어. 그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한 실장님을 잃었어. 그리고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5살 아이의 얼굴에 깊은 좌절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태식은 이제 태아제약이 아니라 우리를 범인으로 확신할 거야. 박 실장이 그렇게 보고할 테니까. 그들은 총동원해서 우리를 찾아낼 거야.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의 말대로였다. 광림바이오 연구소. 박 실장은 현장에서 수습된 탄피와 혈흔을 살펴보고 있었다. 환풍구 쪽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한 명은 잡았다. 그는 체포된 한 실장을 노려보았다. 한 실장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겠다, 좋아. 하지만 네가 누구든, 네 배우가 누구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지타워의 유령. 그리고 김지은.
너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 감히 회장님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박 실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강태식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태아제약은 연막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김지은과 그 배후 세력입니다. 강태식은 경로했다. 고작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당장 그년과 그 배후 놈들을 찾아내 내 손으로 찢어 죽일 테다. 광림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이 오직 김지은과 민준을 추적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전역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촘촘히 펼쳐졌다. 지은과 민준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8%의 불완전하지만 치명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노트북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떠나야 해. 지금 당장. 그리고 전략을 바꿔야 해. 수비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공격이야. 그들이 우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태식의 숨통을 끊어야 해. 지은은 어깨를 애는 듯한 통증을 애써 삼키며 낡은 승합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민준은 이미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안전가옥은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한 실장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 모두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피물이 밴 붕대를 움켜쥐며 지은은 아들의 침착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지만 민준은 울지 않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엄마 조금만 참아. 2번째, 은신처로 가는 중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한 실장의 희생을 목격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실장님이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둔 곳이야. 서울 한복판이라 오히려 더 안전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길로 가고 있어. 민준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원격으로 조작하며 박 실장의 추격망을 교란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서울의 복잡한 도로망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용산 전자상가의 허름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작은 창고였다. 겉보기에는 폐업한 부품 가게처럼 보였지만 안쪽에 잠긴 문을 열자 최소한의 생존 설비와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실장과 그녀의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지은은 고통을 참으며 구급 상자를 열어 상처를 다시 소독했다. 총알은 스쳐 지나갔지만 근육 손상이 심각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진통제를 삼켰다. 지금은 쓰러질 때가 아니었다. 민준은 8%의 불완전한 데이터가 담긴 SD카드를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분석 시작. 한 실장님이 목숨 걸고 가져온 거야. 단 하나의 바이트도 낭비할 수 없어. 화면에 복잡한 암호화 코드가 떠올랐고 민준의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움직였다. 지은은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작업에 집중했다. 저 작은 손이 거대한 광림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찾았어. 임상 데이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대로 15%가 비어있어. 그 15%는 강태식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자금 흐름이야. 신약 개발을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권과 검은 세력의 명단.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 공개하면 박 실장은 연구소장 몇 명을 꼬리 삼아 잘라내고 끝낼 거야. 강태식은 절대 다치지 않아. 지은은 절망감을 느꼈다. 한 실장의 희생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단 말인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은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광림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배구조와
전 세계에 흩어진 페이퍼 컴퍼니 목록이었다. 연구소는 물리적인 공간이라 실패했어. 하지만 돈은 디지털이야. 그들은 그 15%의 데이터를 연구소 서버가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뒀을 거야. 강태식의 개인 금고,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맨 군도의 유령 법인 계좌. 이제부터는 돈을 쫓아야 해.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수비는 끝났어, 엄마. 이제부터는 전면적인 디지털 전쟁이야. 같은 시각 첫 번째 안전가옥을. 급습한 박 실장은 텅 빈 내부를 둘러보며 혀를 찼다. 그곳에 남겨진 장비들은 일반인이 구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전문가, 그것도 최고 수준의 팀이 붙었군. 그는 부하에게 체포된 한 실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신원 조회해, 그리고 지타워 사건과 광림화학 공격의 코드를 다시 분석해. 이건 김지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배후, 그 유령을 찾아내야 해. 그는 김지은이 어깨에 총을 맞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부상당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지 못해. 서울 전역의 병원과 약국을 이잡듯 뒤져 박 실장은 강태식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김지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일부 탈취당했습니다. 강태식은 전화기 너머로 노성을 터뜨렸다. 일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그년 잡아들여. 그리고 그 배후 놈들도 모조리 쓸어버려. 내 왕국에서 감히 이런 반란을 일으켜. 강태식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박 실장은 냉정했다. 그는 이제 상대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보력을 가진 적임을 깨달았다. 그는 광림의 모든 금융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용산의 지하 은신처. 민주는 박 실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이 금융망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 우리가 돈을 노릴 거라는 걸 아는 거야. 하지만 늦었어. 이미 나는 그들의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민주는 광림그룹의 메인프레임이 아닌 강태식 회장의 개인 비서실 서버를 목표로 삼았다. 강태식처럼 오만한 인간은 모든 것을 시스템에 맡기지 않아.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자기 자신만 아는 곳에 두지. 박 실장도 모르는 그림자 장부가 있을 거야. 민주는 광림의 재무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는 대신 교란 작전을 펴기로 했다. 그는 광림그룹의 주가를 조작하는 미세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살포했다. 아주 적은 양의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는 광림 내부의 자동 감사 시스템을 자극했다. 동시에 강태식이 거래하는 해외 은행 몇 곳에 가벼운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박 실장과 보안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막이었다. 엄마,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야. 지은은 고통을 참고 몸을 일으켰다. 내가 뭘 하면 되지. 민주는 모니터의 한 언론사 기자의 프로필을 띄웠다. 최진우 기자,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사람이야. 한 실장님의 조직이 눈여겨보던 인물 중 하나야. 엄마가 가진 팝쉐이보르다의 데이터 중 딱 5%만 이 사람에게 흘릴 거야. 임상 데이터 조작 사실만. 자금 이야기는 빼고. 지은은 아들의 의도를 파악했다. 강태식의 시선을 언론 대응으로 돌리려는 거구나. 우리가 가진 패를 다 보여주지 않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강태식은 언론에 민감해. 특히 기적의 항암제 이미지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그가 언론을 막기 위해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할 거야. 박 실장의 자원도 그쪽으로 분산되겠지. 그 틈을 타서 나는 강태식의 개인 금고를 털 거야. 이것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이었다. 지은은 현실 세계에서
민주는 디지털 세계에서 강태식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익명으로 최진우 기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광림바이오의 기적은 사기극이다. 이메일에는 조작된 임상시험 결과와 원본 데이터를 비교하는 간단한 자료가 첨부되었다. 최진우 기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료의 구체성에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의학 전문가들에게 이 데이터를 자문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최 기자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며칠 후 최진우 기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 진실의 눈에 단독 광림바이오 기적의 항암제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환자 생명 담보로 주가 부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것이 첨부된 데이터의 신빙성 때문에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광림바이오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태식 회장은 집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분노했다. 최진우 감히 이딴 쓰레기 기사를 박 실장 당장 저놈들. 임마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광고주들 압박해. 그리고 김지은. 그년 짓이 틀림없어. 그년이 데이터를 쪼개서 흘리고 있어. 강태식의 예상대로였다. 그는 이것이 김지은의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년이 가진 USB 당장 빼앗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짓을 더 할지 몰라 박 실장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년 찾아 박 실장 역시 다급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장님, 언론 대응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시에 재무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무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원인을 알 수 없는 주가 변동으로 내부 감사 시스템이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해외 계좌 몇 군데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론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자신의 검은 돈이 노출되는 것이었다. 뭐라고, 그건 어떻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용산 지하, 민준의 모니터에 새로운 창이 열렸다. 그림자 장부 섀도우 레저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찾았어, 엄마. 강태식과 박 실장이 언론 대응과 금융 시스템 방어에 정신이 팔린 사이 민주는 강태식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가장 깊은 보안 폴더를 뚫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강태식이 조성한 비자금 내역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검사들의 실명,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과 관련된 비밀 합의서까지 들어있었다. 민주는 데이터를 자신의 보안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 15%야. 아니 100%야. 강태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기나긴 5년의 어둠 끝에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어.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이걸 어떻게 터뜨리느냐가 중요해. 박 실장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데이터를 가졌다는 걸 아는 순간 그는 최후의 발악을 할 거야. 민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실장의 목소리가 그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민준이 박 실장의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지은의 소재를 파악했다. 용산. 전자상가 부근이다. 그년이 다친 어깨 때문에 특정 약국에서 진통제를 다량 구매했어. 모든 팀 용산으로 집결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아이도 함께 있다. 생포가 원칙이지만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은신처가 다시 발각된 것이다. 민주는 재빨리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시스템을 파괴했다. 엄마, 가야 해. 지금 당장. 사이렌 소리가 용산의 차가운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지은은 어깨에 격렬한 통증을 애써 억누르며 마지막 남은 의료용품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엄마 5분 안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 박 실장 팀의 예상 도착 시간이야. 민주는 이미 백업 하드 드라이브를 챙기고 지하 창고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는 자동 삭제 프로토콜을 가동시킨 후였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공포 대신 냉철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방역하는 전사였다. 두 사람은 좁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뒤편에 복잡한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민주는 곧바로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경찰차와 추격팀이 지상도로를 통제하고 있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경로인 한강 다리 쪽은 이미 봉쇄됐을 거야.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은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지은은 고통으로 숨이 가팠지만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민주는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태블릿 PC로 서울시 교통관제 시스템에 접속해 있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이 탑승한 지하철 노선의 신호 시스템이 미세하게 교란되었다. 반대편 노선에서는 알 수 없는 오류 경고가 뜨며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지상의 교차로 몇 군데의 신호등이 동시에 고장나며 거대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박 실장의 추격팀은 용산 전자상가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하게 파괴된 서버와 텅 빈 은신처, 그리고 도시 전체에 퍼진 혼란뿐이었다. 박 실장은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쥐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를 지휘하는 유령을 쫓고 있었다. 놈들은 지하철로 갔다. 그리고 이 혼란, 전부 그 꼬마 짓이야. 박 실장은 상황실에 소리쳤다. 서울시 지하철 모든 노선의 CCTV를 확인해 부상당한 여자와 아이야.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어. 하지만 민주는 한 수 위였다. 그들이 지하철에서 내린 순간 해당 역사의 CCTV 영상은 10분 전에 녹화 화면으로 대체되었다. 민준과 지은은 유유히 인파를 빠져나와 한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세 번째 은신처, 평범한 오피스텔 단지 중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자동화된 스마트홈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강태식 회장은 박 실장의 보고를 받고 노발대발했다. 또 놓쳐 부상당한 여자애 하나랑 꼬마 하나를 자네 밑에 있는 놈들은 전부 월급 도둑인가 당장 찾아내. 하지만 그의 진짜 골칫거리는 따로 있었다. 최진우 기자가 터뜨린 데이터 조작 기사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광림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내사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 실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최진우 그놈 당장 입을 막아. 세무조사를 하든 약점을 캐내든 다시는 펜대도 못 잡게 만들어. 그리고 김지은. 그년이 가진 USB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야. 그걸 빼앗지 못하면 우린 끝장이야. 강태식의 오만함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의 두뇌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세 번째 은신처. 지은은 상처를 치료하며 민준이 확보한 그림자 장부의 내용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기록이었다. 수조 원대의 비자금 정관계 로비 명단 경쟁사 대표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
그녀는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강태식은 당시 자신의 비리를 눈치챈 것 같던 다른 임원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점을 만들 인턴을 물색했고 그 대상이 바로 김지은이었던 것이다. 지은은 역겨움에 몸서리쳤다. 민주는 그런 엄마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다. 엄마, 이제 울 시간 없어. 복수할 시간이야. 민주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림자 장부라는 핵폭탄을 가졌어. 하지만 이걸 그냥 터뜨리면 강태식은 조작된 자료라고 우길 거야. 박 실장은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겠지. 우리는 그들이 방역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완벽하게 침몰시켜야 해.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덫을 놓을 거야. 강태식의 오만함을 이용한 마지막 덫. 민준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그림자 장부의 데이터 중 정치권 로비 명단을 제외한 비교적 가벼운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만을 따로 추렸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자신이 가진 모든 폐인 것처럼 위장한 미끼 파일을 만들었다. 박 실장은 우리가 또다시 언론에 데이터를 흘릴 거라고 예상하고 인터넷망을 감시하고 있을 거야. 나는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러서 그들이 이 미끼 파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지은이 물었다. 그럼 그들은 그 파일을 확보하고 우리가 가진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들은 이 미끼 파일을 막기 위해 광림의 모든 보안 역량을 집중할 거야. 강태식은 자기가 이겼다고 드디어 쥐새끼의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그 오만한 순간에 진짜 폭탄이 터질 거야. 민주는 그림자 장부의 원본 즉 핵폭탄을 전 세계 수천 개의 서버와 주요 언론사, 국제사법기관, 그리고 국내의 양심적인 검사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데드맨 스위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 실장의 보안팀이 마침내 민준이 의도적으로 흘린 흔적을 발견했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놈이 데이터를 업로드하려는 서버를 특정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개인 서버입니다. 지금 당장 차단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유출됩니다. 박 실장은 즉시 모든 해킹 부대를 동원해 해당 서버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반드시 막아 그리고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서버를 폐쇄해 광림의 모든 자원이 민준이 만든 미끼 파일을 저지하기 위해 쏟아부어졌다. 강태식은 박 실장으로부터 적의 메인 서버를 발견, 현재 교전 중이며 곧 무력화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잘했네. 박 실장 역시 자네야 그 괘씸한 쥐새끼들 드디어 잡았어. 그 서버 박살내고 당장 김지은 그년 잡아들여. 그는 축배를 들기 위해 최고급 와인을 꺼냈다.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5살짜리 아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박 실장의 팀이 스위스 서버의 방화벽을 뚫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바로 그 시각. 세 번째 은신처. 민주는 자신의 메인 모니터에 떠오른 글로벌 네트워크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 장부 원본 데이터가 암호화된 패킷으로 나뉘어 전 세계의 휴면 노드로 전송이 완료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 위키리크스, 인터폴, 그리고 대한민국 대검찰청의 비공개 서버까지. 업로드 완료.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데드맨 스위치 활성화. 타이머 설정 6시간.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 실장은 여전히 가짜 서버와 싸우고 있었고 강태식은 승리의 클레,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지은은 아들의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 어린아이가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이토록 치밀하고 무서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민준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는 의자에서 내려와 엄마의 상처 입지 않은 쪽 어깨에 기댔다. 이제 기다리면 돼, 엄마. 6시간 후 해가 뜰 때 강태식이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리고 엄마의 정의가 세워질 거야. 새벽 6시, 서울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강태식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 실장으로부터 스위스 서버를 성공적으로 파괴했으며 김지은이 업로드하려던 미끼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수고했네, 박 실장. 이제 남은 건 그 쥐새끼 모자를 잡아들이는 것뿐이야. 최진우 그놈도 같이 묶어서. 그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침 식사를 즐겼다. 그가 상대한 것이 고작 5살 아이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한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3번째 은신처. 민주는 데드맨 스위치의 타이머가 이꿍뭉 콩뭉을 가리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상처의 고통을 진통제로 억누른 채 아들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민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타이머가 0이 되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서버에 분산 저장되어 있던 그림자 장부의 모든 데이터가 일제히 잠금 해제되어 미리 설정된 수신처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BBC 르몽드, 그리고 대한민국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 박 실장은 G타워의 상황실에서 밤샘 작업으로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댄 채였다. 그 역시 강 회장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 화면으로 바뀌었다. 실장님, 이게 무슨 외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모든 언론사 서버로 동시 전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화벽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하의 절규 섞인 보고에 박 실장은 소파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화면에 떠오른 파일명, 그림자 장부 원본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그건 가짜 서버였어. 강태식은 아침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하지만 정규 방송 대신 긴급 속보 화면과 함께 충격에 빠진 앵커의 얼굴이 나타났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없는 제보가 광림그룹 강태식 회장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명단 전체가 저희 방송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사에 동시 배포되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 현재 긴급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강태식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뭐라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 게시판, SNS, 민준의 일격은 특정 기관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 그 자체를 향한 폭격이었다. 강태식의 불법 자금 흐름도 조작된 임상 데이터에 원본 경쟁사 대표를 제거하라는 암시가 담긴 녹취록, 그리고 뇌물을 수수한 정치인들의 실명과 금액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광림그룹의 주가는 거래 시작과 동시에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민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권재 많았다. 그는 엄마를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데이터가 폭풍처럼 세상을 휩쓰는 동안 지은은 은신처를 나섰다. 어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최진우 기자를 만나러 갔다. 최 기자는 이미 그림자 장부 파일을 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김지은 씨, 이 모든 게 정말입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제 삶이고 제 아들의 운명이에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강태식의 심장부에 마지막 비수를 꽂아주시겠어요? 최진우 기자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소규모 언론사 스튜디오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광림게이트의 핵심 제보자를 모셨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강태식 회장의 숨겨진 아들의 어머니 김지은 씨입니다. 카메라 핀 조명이 켜지고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지은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은은 자신의 지난 5년간의 삶을,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5년 전 광림그룹의 인턴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의 의도적인 계획에 휘말린 피해자였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이 자신을 약점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 그리고 아들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야 했던 고통을 고백했다. 그녀의 증언은 민준이 뿌린 차가운 데이터를 살아 숨쉬는 진실로 만들었다. 대중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한 여성과 아이의 삶을 짓밟은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지은의 라이브 방송을 보며 이성을 잃었다. 전현이 감히 당장 방송 중단시켜. 저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돈을 노린 꽃뱀이라고. 그는 박 실장에게 소리쳤다. 박 실장 뭐 하고 있어? 당장 저 방송국 폐쇄해. 그리고 김지은, 그년 당장 잡아와. 내 손으로 죽여버릴 테다. 하지만 박 실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방금 G타워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지은이 방송에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강태식 회장은 제가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제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5년 전 그가 저를 침묵시키기 위해 건넨 비밀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지은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강 회장, 당신의 아들은 IQ 300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당신이 버린 그 아들입니다. 이 발언은 모든 것을 종결시켰다. IQ 300 아들의 복수, 이보다 더 극적인 시나리오는 없었다. JB 타워 로비. 수백 명의 기자들과 분노한 투자자들,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박 실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상대했던 것이 한 명의 여자와 아이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정의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유령의 실체를 5살배기 천재 소년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강태식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강태식은 펜트하우스에서 검찰에 연행되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모함이다, 조작된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대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마지막 순간 그의 눈에 TV 화면 속 지은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IQ 300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내 아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누구에게 패배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은신처. 민주는 엄마의 방송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은의 용기 있는 증언은 그림자 장부라는 차가운 증거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민주는 조용히 모든 시스템을 종료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5년간 엄마를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는 마침내 거쳤다. 그는 태블릿 PC를 덮고 평범한 5살 아이처럼 엄마를 기다렸다. 밖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식 제국의 몰락이자 김지은과 강민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었다. 광림게이트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민준이 터뜨린 그림자 장부는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부패의 사슬을 통째로 드러낸 외과 수술이었다. 광림그룹은 단 하루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 수십 년간 성공 신화로 군림했던 G타워는 이제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쓴 채 텅 비어버렸다. 강태식 회장의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가 뿌린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 수십 명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현직 검사장과 고위 공무원들이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특종 경쟁을 벌였고 대중은 전례 없는 규모의 스캔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강태식 자신도 이 모든 거대한 붕괴가 5살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